비아그라류는 효과가 좀 강력하고 지속시간은 조금 짧고 부작용 빈도가 조금 높을 수 있고, 시알리스 같은 거는 조금 효과가 잔잔하고 지속시간이 길고 부작용도 약간 덜하고, 발기약에 대한 내성이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양리학적인 내성은 일단 없습니다. 저도 먹고 있거든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는 어떻게 발명된 건가요?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아그라라고 하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대명사죠. 출시된 지 거의 한 30년 정도 됐을까요? 이 약이 출시된 배경,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그 80년대쯤이었을 겁니다. 화이자라고 하는 그 미국의 큰 그 제약회사에서 그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어떤 약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협심증이라든지 어떤 폐동맥 고혈압 같은 거를 치료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발기약제의 성분은 PDE5 이니비터, PDE5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발기약제의 기전인데, 이 약들을 쓰게 되면은 혈관에 있는 평활근을 이완시킴으로써 그쪽으로 피를 많이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적했던 거는 심장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면 뭔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임상 연구에서 뜻하지 않은 어떤 그 놀라운 부작용이 발견된 거죠. 그 임상 실험을 봤던 사람들이 심혈관 증상의 어떤 개선이나 혈압 조절보다는 뜻하지 않은 놀라운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 거죠. 뜻하지 않게 자발적으로 발기가 막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심혈관 질환 약제로는 좀 효용 가치가 떨어졌고, 오히려 그 방향을 튼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90년대부터 이제 이거를 틀어서 97년, 8년쯤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처음으로 출시가 되게 됩니다. 나름 획기적인 첫 치료제였고, 이게 나오자마자 아마 첫 1년 동안 10억 불 이상의 어떤 매출을 달성을 했을 거예요. 글로벌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때 비아그라 나오게 된 이후로, 그 이후로 어떤 계속 시알리스라든지 레비트라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이데나나 엠빅스 같은 약제들이 계속 출시가 되게 되고, 약들이 조금씩 다른 성분이고 부작용 이런 것들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종류가 정말 많던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약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기준으로 약을 선택하게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약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흔히 아는 게 상품명이다 보니까 상품명하고 그 성분명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은, 비아그라, 오리지널명 비아그라, 성분명은 실데나필 제제라고 하고요. 제일 오래된 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양대산맥, 시알리스 계열이 있죠. 타다라필 제제라고 하고, 여전히 마켓시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고요. 그 시알리스는 이제 매일 먹는 용법이 또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레비트라, 예전에 바이엘에서 나온 약이고 바데나필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얘는 조금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아서 거의 요새 사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들이 그 동아지약에서 나온 자이데나가 있고요. SK에서 나온 미로데나필, 엠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5가지 약제들이 다 일장일단이 있고, 나한테 맞는 약을 사용을 해서, 나한테 맞는 약 또는 좋은 약이라는 건 당연히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적고 심플하죠. 그래서 2가지가 부합이 됐을 때 제일 좋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알고 계신 게 비아그라류는, 실데나필류는 효과가 좀 강력하고 지속시간은 조금 짧고 대신에 부작용 빈도가 조금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알리스 같은 거는 조금 효과가 잔잔하고 지속시간이 길고 부작용도 약간 덜하고, 그 다음에 자이데나나 아니면은 그 엠빅스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 또는 비아그라와 좀 비슷한 정도 효능을 보이면서 조금 부작용이 적은 약제들이라고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이고 내가 써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아그라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시알리스는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아그라 부작용 없는데 시알리스는 부작용이 또 심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육통 같은 거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법과 부작용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온 디맨드 용법, 일회성 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섹스, 관계하기 한 1시간, 1시간 반 전에 정해진 용법대로 하나를 다 드시면 돼요. 저용량, 고용량이 있는데 주치의 선생님한테 처방받으신 대로 하나를 드시면 되고,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대개는 두통, 코막힘, 충혈, 안면 홍조. 그러니까 혈류량이 아래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안면 부위로 가는 혈관, 평활근이 이완이 되면서 피가 일로 쏠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들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시알리스 같은 경우는 근육통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의 선택은 종류별로 선택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보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약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용법에 따라서 또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용법이라 함은 온디맨드 용법, 섹스 전에 한 번 드시는 용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비타민처럼 하루 하나씩 꾸준히 드시는 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once a day, 매일 용법을 쓰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시알리스를 쓰고요. 시알리스 5ml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데나라고 하는 그 약제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50ml, 75ml짜리가 허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약제로는 비아그라류도 저용량 20ml, 25mg짜리를 쓰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일 용법을 쓰실 때는 시알리스 계열 또는 자이데나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비아그라 매일 용법은 조금 부작용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의 선택에 대한 이슈가 있겠고, 매일 쓰는 용법을 쓰겠냐 아니면 일회성 용법을 쓰겠냐, 용법에 따른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비뇨의학과 선생님과 주치의와 상의하고 맞는 제형과 용법으로 해서 쓰시면 만족스러운 성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지하철 화장실이나 길거리에서 명함 광고처럼 불법으로 판매되는 약을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불법 약은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당연히 이거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약제입니다. 약이라기보다 약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불법 식품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새도 이런 약을 많이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공사 화장실에서 많이는 못 봤는데 얼마 전에 그 기차를 타고 청량역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면 아직도 대변 보는 칸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뭐 전화번호하고 함께 뭐 약을 보내준다 이런 불법 광고물들이 스티커 붙여 있던데요. 일단은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작용이 어마어마한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무심코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서 샀는데 뭐 시험 삼아 먹어보고 조금 도움이 되나 뭐 이래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약의 성분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부작용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간독성 때문에 응급실 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독성, 전격성 간염이라고 해서 갑자기 황달처럼 뜨고 뭐 몸 붓고 이러면서 피 검사를 보면은 막 그 간 기능 수치가 GOT, GPT가 막 1000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응급실에서 보게 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 기능뿐만 아니라 신장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 여부를 떠나서 쓰셔서는 안 되는 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쓰실 이유가 별로 없는 게 그 요즘은 특히 그 비아그라, 실데나필 제제나 시알리스, 타다라필 제제들은 특허가 다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10군데 넘는 제약사에서 약제들이 막 그 경쟁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약가가 너무 싸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리지널 시절에는 비아그라 일회성 하나에 막 15,000원 이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10,000원 이상씩. 그러니까 뭐 4알이 한 통 있으면 5만 원, 6만 원 해야 되니까 그때는 좀 비용 부담이 당연히 되죠. 그리고 그 타다라필 제제, 시알리스 5ml짜리가 얼마나 획기적인 약이었냐 하면은 처음 출시됐을 때 이제 그 환자분들 되게 많이 구매하셨어요. 물론 병원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처방전을 내어드리고 약국에 가면은 한 달치가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약국에 조제료도 있고 하니까요. 한 달 약값이 15만 원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건 되게 비싼 거잖아요. 한 알에 5,000원씩이에요. 이거를 꾸준히 쓴다? 비용 부담 되죠. 근데 요즘은 그 한 달에 10몇만 원 한 약값이, 물론 이거는 비급여 약제이고 약국마다 비용 차이는 있겠지만 한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도. 예전에 뭐 절반, 3분의 1 수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약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경제적인 이득을 볼 것도 별로 없고 가품을 쓰고 비용 지불하고 건강 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 의미는 없다고 하죠. 물론 그런 약을 구매하시게 되는 경우는 아, 이거 병원에 가야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불편하고 번거롭고 비뇨의학과 들어가기 좀 무섭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그 병원에 한번 오셔서 요즘은 비뇨의학과에 여성분도 많이 오고 애들도 오고 남녀노소 다 오는 병원이니까 편하게 오셔서 상담을 받고 처방전 한번 받은 다음에 부작용이 있나 없나 보고 나한테 맞는 약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는 잘 맞는 약을 찾으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원에서는 꽤 길게 드려요. 뭐 한 번에 오실 때 뭐 여덟 알씩만 드리는 병원 요새 별로 없고 뭐 2통 이상씩 드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병을 찾아서 이제 뭔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기부전 약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발기약에 대한 내성이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 의학적으로 양리학적인 내성은 일단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근데 고려사항은 양리학적인 어떤 실드나필을 오래 썼다 해서 나중에 그 약이 잘 안 듣는 것 같다. 내성 생긴 거 아니냐? 라고 하셨을 때 약이 내성이 생겼다기보다는 첫 번째는 건강 상태의 변화 같은 게 일단 있을 수 있죠. 그 건강 상태라고 하면 발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죠. 우리는 오늘이 제일 젊잖아요. 내일, 내년, 5년 뒤 똑같은 약을 쓴다 하더라도 내 발기는 이미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도 떨어지고요. 그건 불변의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은 발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질환들 있잖아요. 뭐 혈압, 당뇨 등의 심혈관 상태 또는 뭐 신경계통의 뇌질환, 척추 상태, 비만도 이런 것들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 다른 약의 복용 여부 이런 것들에 의한 약효 감소가 올 수 있지 약 자체에 의한 내성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심리적인 의존성을 호소하는 분들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약을 뭐 오래 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 내성이라고 하기에는 약을 한 4알 정도 썼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약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 너무 불안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심정적으로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약의 내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내성보다는 심리적인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난 약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평상시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기약을 쓸 때도 약 없이도 해보고 쓰고도 해보고 그리고 자위할 때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이거를 약을 너무 꼭 써야지만 난 섹스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 훈련한다는 생각 정도로 보시면은 심리적인 의존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이 시알리스를 1년 넘게 복용하고 효과를 봤다고 하시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때 가능한가요? 그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시알리스를 1년 넘게 복용하고 효과를 봤다. 일단은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도 먹고 있거든요. 저도 시알리스 아마 이거는 저용량 용법일 거예요. 5ml짜리 매일 용법. 뭐 매일은 아니어도 저는 출근을 해서는 먹으니까 일주일에 한 5알은 먹는 거죠. 쉬는 날 빼고요. 그 타다라필, 시알리스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그 발기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걸로 승인을 받았고 뭐 혈류량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증상 개선에도 적응증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요. 그러니까 배뇨장애 개선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같이 쓰기도 합니다. 물론 비용 부담이 좀 있겠죠. 다른 약제들은 의료보험이 되니까 비교적 저렴한데 얘는 건강보험 혜택은 없습니다만 다른 그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그냥 쓰고 나서는 아침 발기도 조금 더 잘 되고 소변도 조금 더 시원하게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필요에 의해서 니드에 의해서 쓴다기보다는 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의사들 사이에는 각 과에서 추천하는 약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과 선생님들은 나 그냥 이거 먹어. 셀프 처방 또는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증 약 같은 거 장점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리피토 같은 그런 고지혈증 약들을 쓰면은
뭐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된다. 혈관 질환 예방 및 뭐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메트포민 같은 당뇨약 같은 거를 좀 미리 조기에 쓰는 것도 암 예방이나 이런 거에 도움된다라고 하는 내과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봐서, 제 주변에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당뇨가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고지혈증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은 뇌 인지기능 개선 위해서 쓰는 약이 글리아티민, 포스파티디세린 뭐 이런 계통 약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그냥 처방해서 그 쓰신다고 하는 분들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이 시알리스가 그런 개념의 약일 수 있는 거죠.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병 없을 때 미리 좀 써두면은 여러모로 좀 도움되는 약,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잘 맞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기도 하죠. 전립선 비대증이 뭔가요? 나이 들면 대부분 생기는 건가요? 자,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얘기도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흔히 좀 오해하시는 거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셔서 그냥 소변 문제가 좀 있는데 전립선이 온 것 같아. 전립선이 생겼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50세 이상에서요. 근데 요거는 표현이 조금 다 잘못된 거죠. 전립선 또는 전립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눈, 코, 입 같은 장기의 명칭입니다. 뭐 애기들도 다 갖고 있는, 남자라면 갖고 있는 장기의 이름이 전립선이고, 여기에 올 수 있는 질병이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 전립선 암은 뭐 60대 이상 남성에서 이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남성에서 가장 흔한 암종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암이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 50대 정도부터 보통 생기게 되고 나이와 함께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남성에서 한 50% 정도 유병률, 70대 정도로 되면은 한 7, 80% 정도로 흔해지는 아주 흔한 양성 질환입니다. 암은 아닌 양성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환 전립선염. 이거는 뭐 젊은 사람들부터 20대, 심지어 10대부터도 올 수 있는 전립선의 어떤 균이 됐건 물리적인 충격이 됐건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염증이 오는 질환, 전립선 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비대증, 염증 세 가지 질환이 전립선이라는 장기에 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전립선이라고 하는 장기가 커지는 거예요. 정상 크기를 우리가 한 20cc 초반 정도까지로 봅니다. 남자에 있어서요. 20cc면 요만한 건데 대체로 어느 정도 크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한 밤톨만한 사이즈? 그 정도가 정상인데 나이와 함께 이게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점점 커져서 30cc, 50cc, 어떤 사람들은 100cc 점점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립선이라고 하는 장기는 오줌을 둘 때 밸브 같은 역할을 하고요. 방광 밑에 붙어 있거든요. 오줌보 방광이 있고 그 밑에 전립선이라는 밸브가 있고 그 밑에 음경이 요도가 있고 쭉 오줌이 나가는 건데 방광과 음경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립선이라고 하는 장기 내부로 전립선 요도가 또 오줌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커지게 되면 비대하게 되면은 요도를 압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도가 뻥 뚫려 있어 오줌이 원활하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요도가 터널이 막히게 되면은 오줌이 시원치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배뇨 장애, 여러 가지 배뇨 장애가 있는데요. 일단 오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그러면 노화가 생기면 다 나이가 되면 무조건 오는 거냐? 전반적으로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가족력이나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20, 30대부터도 원래 사이즈가 컸던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도 더 커진다는 얘기고 원래 작았던 사람도 나이와 함께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기는 원인은 불분명하긴 하지만 대개는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이가 듦과 동시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게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늘어나면은 전립선의 세포 증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이지만 그 DHT가 사실은 탈모에도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전립선 약 쓰시면은 뭐 탈모약으로도 겸용으로 쓰시는 분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탈모약이 원래는 전립선약에서 유래했다. 요 DHT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개 숙인 남성이라는 말, 현실적인 표현 같은데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자주 화장실 가게 되면 어떤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할까요? 이 얘기를 좀 하려면은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이 대개는 배뇨장애라고 얘기했고요. 배뇨장애를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배뇨장애 또는 요즘 말로는 하부요로 증상, 의학 용어로는 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동의어인데요. 이 배뇨의 문제는 대개 두 가지 범주로 나누거든요. 한 가지는 오줌을 자주 보는다, 소변을 잘 못 참는다, 밤에 깬다, 자주 보고 급하고 밤에 깨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어떤 자극 증상 또는 저장 증상 또는 방광에 의한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변이 끊긴다, 줄기가 시원하지 않고 예전만 못하다, 오줌을 쌌는데 다 배출 안 되고 남은 느낌이 있다, 또 뭐 화장실에 가면은 중간에 끊어져서 나온다, 개시가 더디다, 이런 것들은 딱 들어도 좀 뭐가 막혀서 안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폐쇄 증상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보이딩 심톰, 배뇨 증상이라고, 작은 범주의 배뇨 증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는 협의의 증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7가지 항목으로 범주화해서 보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IPSS, 전립선 국제 증상 점수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7가지 문항이 0에서부터 5점까지 범주가 돼 있고, 이것들을 심한 사람들은 5점, 없는 사람들은 빵점, 이렇게 해서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 증상이 경미하다, 어떤 중간 정도다, 심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병원에 오시면은 매우 중요하게 보는 어떤 전립선 증상의 척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IPSS 설문지를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전립선 비대증, 뭐 초기 증상, 뭐 중기 증상, 나 말기 비대증이야,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보통 이거는 사실 딱 구분된 증상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심각하지가 않겠죠. 그럼 나이가 들고 전립선이 커지니까 조금 오줌 줄기가 약하고 예전만 못해, 시원치 않아,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초기 정도고요. 대신에 이때는 오줌 그 출구가 조금 막힌다 하더라도 방광이 펌프질을 잘 해주면, 조금 더 세게 밀어주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대한 문제까지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간 진행이 되면,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은 그 방광이 좀 변성을 하게 됩니다. 방광이 계속 힘을 막 과하게 줘야 되고 이런 그 작용을 하다 보니까 방광이 좀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예민해지는 거죠. 과민성 방광이라고도 하는데, 이럴 때는 습관적으로 점점 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잘 못 참고 밤에 깨는 증상들이 중간 정도 단계에서 보통 나타나는 분들이 많고요. 말기라고 표현하면 뭐 하지만 비대증이 심한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주된 증상, 요패, 응급 상황이죠. 오줌이 꽉 찼는데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겠죠. 특히 한겨울에 술을 좀 드셨다. 근데 방광은 꽉 차서 배는 볼록하게 나오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소변 보려고 준비를 하면은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낑낑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일단은 응급실이나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서 도뇨를 해서 오줌을 빼드려야 돼요. 그때는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분들은 빨리 약을 써야 되고, 약으로 해결이 안 되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기 전에 전립선 관리를 잘 하시다 보면은 어떤 심한 상태까지 치닫지 않게 되고, 어떤 전신 건강, 신장 기능이라든지 그런데 무리가 안 오겠지만, 그리고 방광 기능은 한번 망가져 버리면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악화 일로로 가기 때문에 방광벽이 비후해졌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분들에서도 그럴 수 있고 당뇨가 심한 분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방광은 변성이 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약으로 해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방광을 아예 뭐 수술로 드러내고 인조방광으로 치환하지 않는 한은
이게 비가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어떤 증상을 잘 알아보고 미리미리 가까운 비뇨의학과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증상은 어떤 것이 있고 전립선, 비대증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가장 흔하게 초기에 접할 수 있는 증상은 오줌이 시원치 않고 오줌을 쌌는데 개운하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꼭 비뇨의학과에 내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전립선 문제 때문에 오는 증상일 수도 있죠. 만약에 젊은 사람이라고 치면은 전립선 비대증일 수도 있지만 전립선 염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요도염, 성병 같은 걸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최근에 뭐 커피나 술을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과민성 방광, 그 overactive bladder라고 하는 진단명이에요. 뭐 예민하다 이런 게 아니라 방광이 과민해진 진단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도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꼭 방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그런 그 배뇨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 줄기가 약해졌다, 자주 마렵다, 뭐 급하다, 잔류감이 있다 이런 증상이 오면은 일단 비뇨의학과에 와서 감별하는 검사를 해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검사는 만약에 젊은 사람이다. 젊다는 거는 뭐 제 편의상 제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40세 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소변 검사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소변 검사하고 병원에 오실 때 소변을 좀 참고 오셔서 평소에 내가 소변 본 느낌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 갖고 오신 다음에 오줌 줄기를 확인해 봅니다. 기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오줌을 다 놓고 나서 잔뇨량을 체크해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변과 관련된 검사 정도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1순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그 증상에서 설명드렸던 IPSS, 전립선 증상 점수 설문지 이거를 기입을 해보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경험 많은 의사를 만나신다면은 많은 부분이 감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립선 문제일까? 어떤 성병일까? 요로 감염일까? 과민성 방광일까? 또는 요로 결석일까? 또는 뭐 신경인성 방광일까? 이거는 문진 환자분과 대화를 해보고 뭐 그 소변 검사 정도를 해보면은 얼추 나옵니다. 만약에 40대 이상이라고 치면은 요 소변 관련된 검사, 설문지, 의사의 문진에다가 추가적으로 피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PSA라고 하는 전립선 어떤 증상 척도를 보고 전립선 암을 감별하기 위한 PSA 수치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문으로 초음파를 볼 수 있습니다. 항문으로 초음파를 보면 전립선의 크기, 비대증 여부, 염증 여부, 또 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함께 손으로 이렇게 항문을 쭉 찔러서 그 직장을 통해서 직장 수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전립선이 말랑말랑한지 단단한지 암의 가능성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해 보는 검사를 같이 시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40대부터는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30대 때 이걸 해도 뭐 과잉 검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항문을 통해서 검사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비용도 더 들 것이고요. 그래서 40대부터는 감별을 좀 해야 될 진단명들이 늘어나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은 조금 더 나이가 든 노화와 함께 진행되니까 그래도 20, 30대보다는 40대 이후에 검사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거는 40대 중후반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에 그것까지 감별하는 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검사가 아닐까. 그래서 필요한 검사는 그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약만 먹으면 나아지나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만약에 40대인데 그냥 궁금해서 검진 차원에서 오셨다. 근데 전립선이 좀 비대증이 있다라고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비대증이 좀 있다 하더라도 굳이 약을 쓰지 않는 게 어떨지 약을 그렇게 권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생활 습관을 좀 건강하게 가져감으로써 증상 완화를 도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즉, 젊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생활 습관 교정, 예를 들어서 운동을 충분히 하고 뭐 이러면서 비만도 유지를 관리를 잘 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수분 섭취는 충분히, 술, 커피는 줄이고, 그리고 소변은 조금 모았다 보는 표준에 맞는 배뇨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전립선 증상 완화에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굳이 약을 쓰지 않고도 증상 개선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약을 제 스스로도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떻게 하면 좀 장복하는 약은 줄여보고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환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것도 결정하지만 심하지 않은 분들은 굳이 쓰실 필요는 없다. 전립선이 약간 크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증상이 좀 있는 분들은 약을 쓰시는 거거든요. 대개는 약물 치료가 1차 치료고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대개는 한번 시작하면은 거의 평생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왜냐하면은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질환은 나이와 함께 무럭무럭 전립선 다소가 조금씩 자라나거든요. 약을 써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악화를 막을 수 있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약을 끊으면 다시 커지게 돼 있습니다. 증상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약을 쓰는 게 1차 치료가 될 거고 그 약은 종류에 따라서 뭐 요도를 좀 확장시켜서 배뇨를 시원하게 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소위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약의 계열이 1차 약제고 두 번째는 뭐 전립선이 매우 크거나 그 요패 같은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정도로 크시거나 할 때는 그 5-ARI라고 하는 아까 그 DHT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전립선이 비대해진다고 했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약이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 감소를 독려할 수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탈모에도 효과가 있고요. 이런 약제들을 병행을 합니다. 이런 약제들은 6개월 이상 꾸준히 약을 썼을 때 효과를 좀 보게 되고 좀 천천히 액팅을 하는 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소변을 좀 자주 본다, 급하다, 밤에 깬다 이런 증상들이 메인인 분들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약제로 분류되는 약을 추가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뭐 항콜린제라고 보기도 하고 베타3 항진제 뭐 이런 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립선 비대증과 곁들여서 뭐 증상에 따라서 그래서 약이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최대한 저는 3개까지 드리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쓰기도 합니다. 야간요가 심한 사람들은 더 약을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증상에 따라서 약을 조합해서 쓰는 게 약물 치료의 원칙이 되겠고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은 수술에 대한 문의도 많고 수술적 치료 광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냐?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치료가 그러하듯이 몸에 칼부터 대기 전에 약을 먼저 써보고 약물 치료는 뭔가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2단계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수술적 치료는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치료는 언제 권한다?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이 안 된다. 약발이 잘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약물 치료에도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때에 따라서는 뭐 성욕, 성기능이 감퇴된다. 정액이 나오질 않는다. 또는 뭐 변비나 입마름증이 있다. 이런 배뇨에 관련된 그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그 싫은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약 먹는 게 너무 싫어. 효과도 좀 있고 부작용도 없지만 매일 한 알, 두 알, 평생 약을 써야 돼? 생각만 해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수술을 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그런 경우에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심한 합병증, 뭐 예를 들어서 요패, 심한 비대증의 증상인 오줌이 셧다운되는 증상이 빈번하게 있다든지 요로 감염이 재발한다든지 오줌이 배출이 안 되면 방광에 결석이 생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신장 기능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사람들도 밑에 출구를 뻥 뚫어드리는 수술적 치료를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에는 보통 2가지 범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골드 스탠다드, 전립선 비대증의 1번 치료라고 생각했던 거는 TURP라고 하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게
수십 년 전부터 80년대부터 있었던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온 또 골드 스탠다드에는 홀랩이라고 하는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치료들은 최소 침습 수술, 시술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최대한 데미지를 덜 주고 합병증 부작용을 줄인 비교적 간단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뭐 결찰술이라고 불리는 유로리프트 시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한 1, 2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는 리줌이라고 하는 뭐 기화술이라는 게 있고요. 수증기를 쏴줘서 전립선을 퇴축시키는 수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대두되는 아이틴드라고 하는 어떤 소변줄에다가 끝에 뭘 묻혀가지고 역시나 폴리 카테터 같은 거를 요도에 줄을 넣어뒀다가 빼면은 전립선이 이제 퇴축된다는 원리로 시행하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적으로 1번 수술로 인정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처럼 많이 하고 있는 최소 침습 시술들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조건 최근에 나오고 결찰술, 리튬, 아이틴드 같은 게 무조건 좋다는 게 팬시한 게 아니고 고전 수술이 효과는 무조건 더 좋습니다. 옛날 시술 방법이 무조건 좋고 효과는 좋아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도 적어요.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우리가 보험 인정을 해주거든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그래서 비용이 덜 든다고 안 좋은 수술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에 부작용과 합병증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최소 침습 시술은 몸에 주는 데미지는 적은데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작용할 수 있는 적당한 후보군에서만 작용을 잘합니다. 전립선이 너무 큰 사람들은 유로리프트에도 효과 없고요. 리튬도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각자 맞는 전립선 크기, 사이즈나 또는 어떤 중간엽이라고 하는 전립선의 내부 해부학적 구조 여부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침습 시술의 장점으로는 뭐 사정 기능 같은 게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죠. 효과는 저쪽이 좋고 부작용은 이쪽이 적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함에 있어서는 비뇨기학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꼭 상담을 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택했을 때는 홀랩 같은 효과 좋은 방법을 쓸 것이냐, 또는 부작용이 적은 이쪽 계통의 최소 침습 시술을 할 것인지를 잘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느낌을 받는 남성분들이 많은데 전립선도 계절의 영향을 받나요? 날씨하고 영향이 꽤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잘 생기는 배뇨 장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요로 결석 같은 게 잘 생김으로 인해서 땀을 많이 발산하니까 오줌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돌이 잘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농축이 되다 보면 요로 감염도 늘어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질환들은 여름철에 잘 생기는데 기존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던 분들은 대개는 겨울철에 악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추우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적으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방광은 좀 예민해질 수 있고요. 골반 적은 쪽은 수축이 되면서 배뇨와 관련된 근육들이 수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뇨를 더 자주 느끼게 될 수 있고 빈뇨, 또 절박뇨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겨울철에는 땀 발산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려 소변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소변량이 늘어나면은 그 늘어난 소변량 때문에라도 화장실을 더 자주 갈 수 있고 밤에도 더 깰 수 있고 이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온 대규모 연구에서는 겨울철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증상 악화도 일어나고 배뇨 관련된 환자분들의 내원 빈도가 약 30% 정도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나 수분 관리에 대한 습관, 하체를 좀 따뜻하게 하는 것, 또 적당한 활동량을 유지하시는 것 이런 등등의 어떤 배뇨 장애를 막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고 반대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라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있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전립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좋은 습관이 어떤 것이 있을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립선에 도움되는 건강한 습관은 우리가 전신적인 어떤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습관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신적인 질환이라는 거는 대개 뭐 대사증후군, 성인병이죠. 살이 찌고 고지혈증과 혈압과 당뇨,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일정의 그 트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이 중요하고 운동 습관이 중요합니다. 운동으로는 유산소 운동 충분히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그 전립선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립선의 비대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으로는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골반 저근 강화 운동입니다. 이게 여자분들에서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에서도 어떤 밸브, 전립선이 밸브 역할도 한다고 했었는데 이쪽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겔 운동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유산소 운동이 알겠는데 케겔 운동은 우리가 그 소변 볼 때 또는 대변 볼 때 괄약근이라고 하잖아요. 골반 저근을 통칭해서 그냥 괄약근 쪽이라고 보면은 얘를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는 거를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항문 쪽 근육만 오므리고 뭐 음경 쪽 그 괄약근은 뭐 이완시키고 이게 조절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아래쪽 힘을 줬다가 뺐다, 줬다, 뺐다를 반복을 해보세요. 수축 한 2, 3초, 이완 한 2, 3초. 이거를 한 10번 정도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략 한 1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수시로 하자고 하면은 이게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따로 운동을 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체조를 한다. 유산소 운동하기 전에 무슨 그 운동할 때 그때 특정한 세션이 있으면은 그때 그냥 한 몇 분 정도 할애를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지 그냥 뭐 앉아있다 하세요. 뭐 그 화장실 가서 하세요. 뭐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다 하세요.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은 저는 맨날 까먹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칙을 룰을 하나 만들어서 운동 전에 한다든지 저는 그리고 뭐 요가 할 때 요가 레슨 받거나 할 때 요거 할 때 괄약근 조이고 하면은 이게 도움되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한 2번 정도만 1, 2분씩 할애를 한다 하더라도 골반 저근 강화 운동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립선 건강에 도움되는 습관들은 좀 스트레스 요소를 줄이고 뭐 면역력을 증진시키자라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운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수면 시간은 충분히 최소한 5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가져가는 게 좋고요. 술, 담배는 뭐 당연히 안 좋은 거는 뭐 여러 뭐 꼭 전립선뿐만 아니어도 그렇지만 술, 흡연 안 좋고 커피도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 커피는 줄이시고 수분량은 충분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는 전제 하에 50kg 여성분들은 한 1.5리터 정도는 최소한 드셔주는 걸 추천드리고 남자는 한 60, 70kg 정도 남성분들이라면은 최소한 2리터 정도 하루에 물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습관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겁니다. 소변은 너무 오래 참아도 물론 안 좋지만 너무 자주 봐도 안 좋은 겁니다. 건강한 배뇨 습관,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하고 함께 적절한 조절해서 보는 규칙적인 배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강한 남성이 2리터를 드셨어요. 소변은 그러면 얼마마다 가냐? 대략 3시간 텀입니다. 3시간 텀이면 대략 5번에서 7번 정도를 봅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한 아침에 6, 7시에 기상을 했다. 그럼 누구나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죠.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은 출근해서 한 9시, 10시, 점심 먹을 때 한 12시, 1시, 오후 뭐 서너 시, 저녁 먹을 때 6시, 7시, 근데 뭐 집에 오시면 9시, 10시, 여기까지 한 6번이고 자기 전에 한번 보실 거면은 7번. 그래서
대략 우리가 들어간 만큼 소변은 비례해서 나올 거예요. 마신 수분 섭취량, 뭐 국물도 있겠고 다른 음료도 있겠지만 물을 한 2리터 정도 섭취했다고 했을 때 한 6, 7회로 나눠서 소분해서 보면은 대략 회당 소변량은 300cc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종속 변수 300cc를 한 번에 본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뭐 버티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돼요. 수분 섭취는 적당히, 소변 배뇨 간격은 조금 모았다가 너무 자주 보게 되면은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병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소변이 조금만 있어도 마려운 1시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배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은 밤에 야간요 증상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방광 용적도 줄어들게 되고요. 반면에 너무 오래 참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도 충분히 마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3시간마다 저는 소변을 보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 차가 막혀서 낑낑대면서 한 6시간을 참았어요. 그러면 염증이 오는 거예요. 요로 감염, 여성분들 방광염, 남자분들 뭐 전립선염까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것, 타임드 보이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룰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뭐 운동 습관, 생활 습관에 더불어서 뭐 먹는 거 좋은 거 없냐, 뭐 안 먹어야 되는 거 없냐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토마토라고 하는 게 뭐 라이코페니아미드도 좋고 뭐 녹차에 뭐 카테킨 같은 성분이 있어서 좋고 뭐 채소류, 생선 이런 게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류, 아몬드, 호두에는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 대개는 항염 작용 또는 항산화 작용 이런 것들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른 장기에는 물론 도움되는 것들이 많고요.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뭐 안 좋은 것들은 뭐 그 술, 커피는 전립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고 배뇨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요. 방광에도 안 좋을 수가 있겠고요. 흡연 안 좋을 수 있고 음식 중에서는 너무 그 어떤 육류 섭취를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 최근에 더 안 좋아지게 된 게 서구화된 식습관에도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그 음식을 섭취하면서 그 말씀드린 도움되는 과일, 채소류들을 조금 더 늘려가시면은 최소한 뭐 토마토와 채소,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것들은 좀 가까이 놓고서 두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배뇨할 때 있어서 소변은 앉아서 쏘는 게 앉아 쏴, 서서 쏴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앉아서 보는 게 좋으냐, 뭐 서서 보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거는 그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되게 묻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남자들은 서서 쏘는 게 좋다. 이런 약간 어투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거든요. 편집을 이제 좀 그 딱 서서 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편집이 돼서 되게 욕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고요. 그 개인적인 견해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보통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서 보는 거를 일반적으로 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필연적으로 배뇨 장애가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앉아서 보면은 더 편해진다. 요도 쪽이 더 확장되고 이완되기 때문에 앉아서 있는 자세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요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규모 연구는 아니었는데 인도 사람들은 앉아서 보는 경우가 많대요.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서서 싸게 될 이벤트가 있었을 때 또는 고령화 됐을 때 잘 못 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서서 보는 습관을 갖고 계신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슈는 청결의 문제에서 있으면은 앉아서 보는 게 더 좋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집에서 앉아서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결혼 초였는데 옛날에 그 유튜브 방송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갔던 거고 요즘은 앉아서 보는 거는 지저분해지니까요. 또 집에 또 딸도 있고 와이프도 있기 때문에 밑에 흘리게 될 수 있거든요. 남자들 소변보다 뚝뚝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청결 때문에 앉아서 보는 거를 저는 요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서서 보는 게 좋다. 그럼 서서 본 다음에 나중에 아래쪽을 뭐 웨티슈 같은 걸로 좀 닦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제 경험상으로 고추가 음경이 좀 긴 사람들은요. 앉아서 쌌을 때 문제점이 또 있긴 해요. 앉아서 보면은 고추가 변기 앞에 닿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대변 볼 때 우리가 대변 항문으로 이제 닦다 보면은 앞쪽으로 조금 쏠리면서 고추 닿을 때 있듯이 앉아서 쏠 때 조금 수그리고 있다가 발기가 되거나 이러면은 앞에 그냥 닿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위생상으로는 내 위생상에 요로 감염이 올 수 있는 소지는 나빠질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겠고, 이것도 그냥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무슨 공연장 같은 데 가면요, 여자 화장실 인터미션 같을 때 여자 화장실에는 줄이 쫙 밀리잖아요. 남자 화장실은 비교적 소통이 빠르죠. 또는 뭐 마라톤 대회 같은 거 뛰기 전에 화장실 줄 앞에 라인 되게 많거든요.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남자들은 평상시에는 서서 보는 거에 특화된 해부학적인 구조를 원래 갖고 있고 그거에 자연스럽게 배뉴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 가서 앉아서 본다면은 또 어떤 그 불편함을 또 우리가 어떻게 감수를 해야 되며 그래서 일장일단과 찬반 여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에서는 그 앉아서 보지만 밖에서는 당연히 서서 봅니다. 밖에서는 앉아서 볼 일 절대로 없어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오히려 서서 보고 털고 빨리 나가야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뭐 양면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의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별로 없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여지를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성 기능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다른 질환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뭐 꼭 섹스, 성기능, 남성 갱년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고 전립선 암과 같은 종양들,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암 질환도 보고 또 성병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남자, 어른뿐만 아니고 여성분들, 어린이들도 오는 배뇨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보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 어떤 배뇨 관련된 이슈가 있거나 남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꼭 찾아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실 서울 비뇨의학과에서 계속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는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내방을 해서 말씀 나누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또 그 외의 비뇨의학 질환에 대한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 닥터곰의 비뇨의학에도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꽤 많은 영상들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한번 들러주셔서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습관들 꼭 유지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뇨의학과를 편하게 들러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